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기본서 강의입니다. 그죠? 부동산 공시법이고, 저는 방문각에서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양진영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강의입니다. 기본서 강의. 이 기본서는 모든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잘하는 집에 있는 부모님 같은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기본서를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이전에 공부를 해오셨지만 공시법은 나하고 안 맞아요, 이상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고 틀을 못 잡으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기본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기본 틀은 잡아 드릴 거야. 기본 틀을 잡아 드리는데 이해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도 할 수 있도록 두 문자를 같이 가져와서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기 보시면 이 밴드가 있어요. 그죠? 공인중개사 세법, 공시법, 이태호, 양진영 이런 밴드가 있는데, 여기 밴드 들어가시면 우리 공법 가르치는 이경철 쌤하고 요 이태호 쌤하고 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문제를 몇 개씩 해서 올립니다. 물론 진도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순서에 따라 나가는데, 매일 한 10분씩 오셔가지고 심심할 때 차 타고 움직일 때, 아무 할 일 없고 멍 때릴 때 그때 잠깐 들어와서 보시면 하나하나 자꾸 익어지고 반복이 되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회원 가입한다든지 비용이 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오셨다가 편하게 매일같이 복습하시는 데 도움되도록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갑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만 빼고 전부 법입니다. 법. 그리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물건이라고 하는 거, 민법에서 물건을 다루면 물건을 나누는 법이 아주 다양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민법을 해보신 분은 아시죠? 자, 동산할 때 동자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재산인데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이 움직임이 있는 재산이 동산이고, 움직임이 없다, 안일 부자를 써서 움직임이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동산의 정확한 개념은 움직임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동산은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같은 것들 다 동산이고, 지갑도, 그 다음에 만년필도, 책도 전부 동산이에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 재산은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없는 재산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없는 재산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익히 많이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하고 건물이죠. 자, 땅하고 건물하고, 이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하고 가장 친숙하면서,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갑자기 숫자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거래를 할 때 한번 실수를 하면 만회가 쉬워야 되는데, 동산은 거래를 한번 잘못해도, 즉 거래를 했는데 고장난 물건이 와도 그 물건 버리고 조금 돈을 벌어서 새 물건을 사면 돼요.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생을 통해서 벌은 돈을 모두 한 방에 투자하고 그 돈도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까지 안고, 그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났어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토지와 건물이라는 이 고가치의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정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어떤 정보를 공시하느냐? 자, 일단 토지와 건물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되, 하나는 표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요.
하나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 자, 이 표시라는 말이 굉장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낯설죠. 그러나 우리 공시법을 쭉 공부하신 분들은 표시라는 말은 막 흔히들 씁니다. 이 표시는 옛날에는 사실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그리고 권리는 그대로 권리관계라고 부르는데, 자, 표시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 다른 말로는 물리적 현황 이렇게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 쓰지 않고 그냥 표시라고 하는 두 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 표시는 눈에 보이는 외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자,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위치입니다. 위치.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지리산 꼭대기 넘어, 한라산 꼭대기 넘어, 설악산 꼭대기 넘어 우리 발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땅들은 똑같은 땅이지만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우리 명동 한가운데, 여기 강남 한가운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땅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똑같은 땅인데 위치에 따라 완전히 가치가 다르죠. 그러면 땅을 거래할 때, 이 땅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재 지번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위치한 곳은 주소, 물건이 위치한 곳은 소재지라고 부르죠. 이 소재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표시를 가르쳐 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땅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땅의 용도를 28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지목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땅을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냐,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그 땅이 어디 있는가, 소재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소재지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그걸 지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에 따라 원하는 땅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면적이 어떠냐, 면적 어떠냐.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실관계인데, 땅에 대해서 거래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크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땅의 모양이에요. 이 땅의 모양을 지도를 통해서 땅의 모양을 선으로, 그림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경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확도가 조금,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수학적으로 XY 좌표상에서 이 점의 위치를 숫자로 읽어버려요. 그것을 XY 좌표에서 토지 모양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냥 좌표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거 6가지, 이 6가지를 우리 법에서는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 6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땅인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의 땅인가, 내가 원하는 크기의 땅인가. 그런데 내가 원하는 크기가 50평인데 그냥 50평이라 하길래 그냥 샀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나중에 땅 모양을 알아보니까 50평은 50평인데 이런 50평이야. 자, 이 땅 어디 쓸 거예요? 이 땅은 애들 그냥 장난하고 술래잡기 할 때나 쓰는 땅이지, 이거 우리가 사용하기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모양의 땅이냐, 50평인데 이런 모양의 50평이다. 자, 이런 모양에 따라 토지 가치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계 좌표라는 것까지, 이 6가지를 표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시법이 공시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빌리든지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합의하면 그 땅 쓸 수 있어요? 주인하고 합의해야 돼요. 주인하고 합의해야 돼.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거, 요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땅의 주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권리를 공시하는 또 하나의 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는 법,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 표시를 공시하는 법,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부르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표시를 공시하는 법은 이름이 좀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공급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지적법이라는 세 글자로 부를 겁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정식 명칭인데 이 법 명칭은 시험을 치면 그냥 문제에서 줘요. 어떻게 주느냐?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주기 때문에 법 이름을 아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이만한 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는 요만큼만 출제가 되고 그 요만큼 출제되는 파트를 지적 파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그냥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지적법은 땅에 대한 표시를 공시하는 법이구나.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뭐 몰라도 앞으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 자, 우선 미리 얘기를 드리면 지적법은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공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규정을 법률 규정을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면서 자, 이 사람에게 가라 했는데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꾸고 자, 이거 앞에 둬라 하면 뒤에 있다 하고 바꿔서 내고 그 다음에 5일 내 하라 10일 내 하라 되어 있는 것을 7일 내 하라 15일 내 하라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공부를 해서 이게 누구한테 가고 며칠 내 하는 거고 앞에 두는 거다 이것만 외워두면 무조건 문제가 풀려요. 왜 풀리느냐? 응용이 없기 때문에요. 법률 규정을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내면서 사람 바꾸고 숫자 바꾸고 바꾸다가 식상하면 사람에 괄호치고 숫자에 괄호치고 그렇게 나오면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지적은 점수 따는데 큰 효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등기법은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법은 그 전에 민법에 있는 법률 관계로부터 등기의 원인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법률 관계를 알고 등기 절차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등기법은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이 부동산 등기법은 적당히 점수를 받고 지적법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자. 말하자면 이 공시법은 두 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적법은 중개사법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디서 고득점해야 돼요? 지적법에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공시법 그중에 지적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법. 자, 그러면 우리 이 기본선에 이 그림이 없죠. 그냥 앞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토지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공시를 해서 이 거래하고자 하는 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가정이 망가지지 않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일단 표시라고 불러서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 외관 어디 있느냐, 어떤 용도냐, 크기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 이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지적법에서 만들어지는 장부를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7종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대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지적공부를 그냥 퉁쳐서 대장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이렇게 대장이 만들어져서 또는 지적공부가 만들어져서 토지의 표시를 공시를 해요. 그런데 자,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토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토지에 대한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외관,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만들고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든다. 해서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대장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그리고 뒤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선등록, 후등기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대장에 글자를 기재하는 행위는 등록이라고 부르고 등기부에 글자 기재하는 행위는 등기라고 해서 용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용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등록, 등기, 선등록, 후등기. 다른 말로 하면 선대장, 후등기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토지 하나 만들어지면 토지대장 먼저 만들고 토지등기부 뒤에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 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후 건축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 토지 표시가 결정이 돼요.
이 토지 표시가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등기부는 소유자가 누구냐, 저당권이 있냐 없냐, 경매에 있냐 없냐 이런 권리를 공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는 어떤 토지에 대한 등기부인가, 이 등기부가 공시하고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 그 토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 중에 4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면서 소개를 해요. 자,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소유자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대장에서 정한 표시를 등기부가 그대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가져옵니다. 자, 거꾸로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원래 지적 공부는 표시 공시하는 게 핵심이지만, 그러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자, 즉 소유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대장이라고 불리는 4가지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소유자가 등록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공시하는 등기부에서 권리자가 정해져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정해진 소유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장은 소개하게 돼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합디다라고 소개를 하고, 거꾸로 자, 등기부는 대장을 보니까 이 토지는 어디 있고 어떤 용도고 크기가 어떤 토지라고 합디다라면서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표시 공시하는 대장, 권리 공시하는 등기부는 따로 관리되고 따로 만들어지지만 거기 있는 정보들 중 일정한 정보들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는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일정한 정보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연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만 일단 아시고 공부하다 보면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몇 번 얘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조금씩 깊이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자, 우리 지적법, 우리가 배울 지적법은 전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고,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고, 저번에는 뭘 배웠었고, 앞으로는 뭘 배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지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런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지적법은 처음에 지적제도라고 해서 이 지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제도를 공부하면서 지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이 나와요. 이 지적에 대한 이해를 해야 앞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지적제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이 나오는 것은 이 토지 표시부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지적법은 이 토지 표시 6개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어떤 장부를 통해서 공시되고 토지 표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법이야. 그래서 지적법은 기본적으로 이 토지 표시 6개 요걸 핵심으로 해서 굴러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을 처음 배우면 이 6가지를 하나하나 배워요. 자, 지번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목은 어떤 게 있고, 면적은 어떻게 정하고,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라는 걸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 표시를 하나하나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이 토지 표시는 우리에게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시하기 위해서 내용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부를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지적공부는 여기 보다시피 7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종을 소개하면서 각 지적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뭐가 등록되지 않느냐, 그거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자, 이렇게 지적공부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절차로서 뭘 배우느냐, 이 토지 표시 6개가 한 번 발생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게 변화되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 그것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토지가 새로 생겨 새로 등록, 변화가 있어서 뭔가 변화, 그리고 없어져서 말소하는 요 일련의 과정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배우면 지적부의 90%가 끝나버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짝 다시 반복합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 표시 6개, 요것이 핵심으로 굴러가는 법이야. 그래서 표시 6개를 하나하나 배웁니다. 그리고 표시를 배우고 나면 표시가 등록되는 장부, 지적공부 7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 끝나고 나면 이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 배웁니다. 그러면 90% 끝난 거야. 그럼 마지막 남는 게 뭐냐? 자, 이 토지 표시는 국가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직접 청량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정보를 취득하게 돼요. 이렇게 토지 하나하나를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심사하고 청량하고 심사한다라고 해서 이 지적제도 중에 실질적 심사한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현장에 가서 조사만 하면 알 수 있는 게 3개. 그것이 소재, 지번, 지목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돼요. 아, 여기 있구나. 소재, 지번. 아, 용도가 이거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면적과 경계와 좌표, 크기와 모양은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재봐야 돼요. 이 재보는 것을 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표시 중에 면적과 경계와 좌표 이 3가지를 재는 청량은 특별히 지적 청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 지적 청량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배우면 지적법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지적은 전체 구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토지 표시 6개가 핵심. 그래서 표시 6개를 하나하나 배운다. 그 다음 표시 6개가 등록되는 장부 7개를 배운다. 그 다음에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 배운다. 그 다음 표시 6개 중 3개. 뭐? 면적, 경계, 좌표. 청량하는 지적 청량 배운다. 끝. 아주 단순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공시하는 지적법은 문제를 내도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고 뭐 갑을 병이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법률 규정을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내면서 사람 숫자를 살짝 바꾸거나 괄호치기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익혀놓으면 그러면 문제는 100% 풀린다. 아,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같은 건 어때요? 법률 규정 아무리 외워봤자 시험 치면 갑을병 하고 뒤통수 때리죠. 그러나 지적은 절대로 뒤통수 때리지 않는다. 아, 착한 법이에요. 선생 닮아서 굉장히 착한 법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서 38페이지 지적 구성 3요소 용어 정의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자, 이 앞쪽에 있는 파트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다만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파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거예요. 자, 지적의 구성 3요소에서 토지니 등록이니 지적공부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토지가 국가가 정보 공시하는 대상인 부동산 중 하나인데, 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는 모두 공개의 대상으로 정보 공개가 되느냐, 일부 토지만 공개되느냐. 자, 대한민국의 토지는 모두 전 국토가 지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시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공시의 대상이다. 해서 전국토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정보 취득해서 우리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이냐 국가가 하는 사무이냐, 그거 구분하시면 되는데, 땅에 대한 관리 사무는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란 국가가 하고 나왔으니까 아, 국가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그 다음에 모든 토지가 관리 대상, 공개 대상이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자면, 자, 토지는 모두 관리 대상이고 공시 대상이야. 문제는, 자,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썰물 때는 갯벌이 드러나서 땅이군 이렇게 되는데,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갯벌을 덮어버리니까 땅이 없어졌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썰물 때는 땅이고 밀물 때는 바다가 돼버리는 이 갯벌은 땅인가 땅이 아닌가? 그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갯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다인 거야. 그래서 토지로서 등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여야 되느냐? 365일 태풍 같은 큰 급변 사태가 아닌 평범한 상태에서 항상 한시라도 바닷물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어야 돼요. 언제라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언제라도 땅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등록 대상인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최고 만조위 하고 드러나는데, 보통 우리 시험 낼 때는 최대 만조위 이런 말을 쓰죠. 최대 만조위. 자, 이 만자가 가득 차다 할 때 찰 만자입니다. 가득 차다 할 때 만족할 때 그 만자죠. 그래서 조하고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수위가 바뀌게 되는데, 물이 가장 가득 찼을 때, 즉 밀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그 수위선, 가장 높은 수위선 최대 만조위 이상
물 위에 드러나 있는 토지만 등록 대상이에요. 해서 최대 만조위 할 때 최대가 핵심 단어야. 최대 물이 가장 높을 때 그때도 드러난 토지만 등록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만조위 이상했는데 이 최대 만조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갯벌은 물이 차면 바닷물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갯벌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알 수 있는 거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세 가지입니다. 토지 관리는 국가가 해요. 모든 토지가 등록돼요. 그 다음에 갯벌은 등록되지 않아요. 자, 갯벌 등록되지 않는다 하기 위해서 뭐가 등록 대상이에요? 최대 만조위 이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앞에서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한 번씩 재미삼아 보세요. 자, 그리고 40페이지 가면 용어 정의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 용어 정의 많이 나오지만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는 자, 소관청이라는 개념 정도 보고 갑니다. 자, 앞으로 우리 지적법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이동이라는 단어예요. 이 토지 이동은 나중에 뒤에 가면 따로 정리하는 데가 오니까 거기 가서 하시고. 자, 지적 소관청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가가 토지를 관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 국가가 대한민국 토지 모두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국가는 지적 소관청이라는 관청에 자기의 업무를 맡겨놓고 네가 좀 대신해라 이렇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지적에 관해 소임을 맡고 일하는 관청, 줄여서 지적 소관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를 대신해서 누가 실제로 토지 관리하느냐? 대표적으로 특별자치지장, 시장, 군수구청장 하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적법에서는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이런 일을 하든 거의 대부분 막 95% 이상 지적부에서 누가 뭐 한다 하면 대부분은 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소관청은 끊임없이 나와요. 소관청. 그래서 소관청이라는 개념이 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 막 그 정도 말고 가세요. 이 소관청 개념이 우리 법 시험 문제로 나오면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파악하려면 이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나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 시장, 군수, 구청장을 소관청이라고 한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관청이 아니야. 어떻게 일하는 관청이에요? 소처럼 일하는 관청이야. 누구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면 우리 등기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땅과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땅은 누가 관리하느냐? 국가가 관리해요. 국가가 관리한다고. 그런데 건물은 누가 관리하느냐? 그 지자체가 관리를 해요. 지자체가.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국가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막 그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살짝 넣어놓으세요. 이 개념이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보존 등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써먹게 됩니다. 그 정도 됐어요. 넘어간다. 자, 지적제도에서 우리 교재 요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에 대해서 좀 줄였습니다. 자, 지적에 관한 것, 토지 표시에 대한 업무는 국가가 정한다. 아까 국가가 토지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적은 국가가 정해요. 지적 국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내용,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토지가 새로 만들어져도 아직 대장에 토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건 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일단 등록돼야 돼.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겠죠. 그럼 국가가 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엄청나게 시간 들여서 그 정보를 취득했느냐? 공개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는 거야. 지적은 공개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만 알고 토지 투기하는 데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개하기 위해서 지적은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하고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한다라고 해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토지 표시 6개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해요. 그래서 이 지적, 이 대장이 공시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직권 등록주의였어요. 자, 뒤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부 배울 텐데, 자, 국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를 모두 관리해야 돼.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가 약 4천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은 약 4천만 개로 쪼개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두 개씩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4천만 필지는 저 높은 산 위에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에도 땅은 있고, 저 바다 건너 낙도에도 땅은 있단 말이에요. 그 국가가 일일이 모두 관리하려면 이 공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요구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 미안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자, 토지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국가가 일일이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소유자가 국가기관에게 이런 거 바뀐 거 있으니까 그대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 좀 해주세요라고 소유자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빠서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토지가 이런 게 바뀐 게 있을 때 국가가 바뀐 걸 신청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쌩까면 돼요? 안 돼. 토지 관리는 국가가 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국가는 알아서 등록을 다 시켜버려요. 이때 국가가 누군가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직권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직권은 실제로는 이 직무상 주어져 있는 자기만의 고유 권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직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자, 신청이 없어도 누군가가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 요걸 직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적부에서도 직권 또는 등기법 들어가도 직권 이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칙은 신청받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움직이는 것,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가가 업무 처리하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험은 시험 치면 원칙이 자주 나온다, 예외가 자주 나온다. 시험 문제는 거의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예외에 해당하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나오면 중요하다. 직권 용어를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막 그 정도 하시면 됐어요. 자, 이 부분까지는 시험에 직접 관련이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험 신경 쓰시면 돼요. 자, 46페이지입니다. 자, 토지에 등록해서 여기 나와 있는 등록의 주체, 관리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의 주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 등록의 주체와 결정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라는 용어를 관리라고 하지 말고 결정으로 바꿔서 적어 놓으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에 등록하고 나왔는데 이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지적은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몇 번지로 할 건데, 저 토지는 몇 번지로 할 건데 라고 일단 표시가 결정이 돼야 돼. 결정. 맞죠? 그럼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기재, 등록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지적법은 뭘 요구하느냐? 자, 결정은 이 사람이 하고 등록은 저 사람이 하라 라고 법률 규정으로 결정의 주체와 등록의 주체를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결정은 소가 해요. 해서 결소라고 듣다 외웁니다. 결소. 문장 자체를 외우면 제일 좋은데 글자 수가 많으면 외우기도 힘들고 빨리 빠져나가죠. 그래서 글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 농담 아니고 진담이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우리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나쁘다. 그냥 나쁘다, 엄청나게 나쁘다. 엄청나게 나쁘다. 그래서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 글자 수를 줄여서 외워야 된다. 글자 수를 줄여서 외워야 된다. 맞죠? 우리 머리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냥 나쁘다, 엄청 나쁘다, 엄청 나쁘다. 그래서 자꾸만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거든. 그래서 결소, 결정은 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 표시가 결정되고 나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잖아.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은 장이에 등장
등장 해서 결소 등장, 결소 등장, 결소 등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해서 자 표시 결정돼야 돼. 누가 결정해요? 소관청이. 그 표시 결정되고 나면 등록해야 돼. 등록은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서 결소 등장하고 외우셔야 돼. 그럼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괄호는 등록해야 된다. 결정하는 거 괄호가 결정한다.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야. 결소 등장. 자, 여기서 팁 하나. 자, 우리 지적법에서 이 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앞으로 부른다, 그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에서 장관 나왔다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장. 딱 한 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는데, 자, 그 한 번만 제외하고는 전부 국장이에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소 등장 외웁니다. 자, 토지 표시 누가 결정해요? 소가 소처럼 일한단 말이에요. 결정해 놓으면 그걸 누가 등록해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자, 이때 관리 주체에서 나왔는데 결정의 주체라고 그랬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이 토지 표시는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자, 누가 소가 뭐해요? 결정은 소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지적법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 알아서 등록시켜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해서 신청이 있든 없든 결정은 소가 하고 등록은 장이 한다. 결소 등장. 그렇게 외우세요. 자꾸 외워야 돼요. 그죠?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은 하나뿐이에요. 외우세요. 안 외워지는데요. 외우라니까. 그죠?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면 안 풀리고 외우면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직권 등록 절차 하는 게 나왔어요. 이 직권 등록 절차도 좀 장황하니까 이렇게 좀 좁혀놨습니다. 자, 426페 있죠. 자, 직권 등록한다 했는데 신청 있으면 신청받아 결정해요. 신청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합니다. 그럼 직권으로 등록할 때 자, 일단 현장에 가서 조사 청량해야 되는데 현장에 갔더니 준비물이 부족해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우선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조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현장에서 조사부라는 서류에 내용 기재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작성된 것은 깔끔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정리를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정리된 서류를 보면서 지적 공부에 정리하라. 현장에서 작성된 조사부 가지고 바로 정리하지 마라. 왜? 지적 공부가 원본 하나 있는데 내용이 잘못 기재돼서 자꾸 고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작성된 조사부 가지고 바로 지적공부 등록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서류, 그게 정리결의서라고 부르는 거야. 요거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죠. 일단 계획 따라 조사 가서 조사부 작성,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결의서 작성, 그대로 정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앞에 보시면 이 토지 이동 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자, 여기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 이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나중에 뒤에 가면 하지만 여기서 요 용어를 설명 좀 해야 되니까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경, 변화되고 소멸, 없어지는 거 이것을 합쳐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부동산이 저기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안 해요. 자, 토지가 자리 옮긴다 할 때 이동하려면 요거는 옮길 이자를 씁니다. 이동 이렇게 돼요. 이동 이렇게 되는데 토지는 부동산이라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토지 이동이라는데 이 이동은 한자로 쓰면 이 이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를 써요. 다를 이 움직일 동. 여러분 한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뭔가가 다르게 움직였어. 그럼 토지에 뭐가 다르게 움직였어요? 표시가. 그럼 표시 몇 개 있는데?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생기거나 변화되거나 없어지거나 표시의 변화가 있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용어를 그리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적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소관청이라는 개념하고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토지 이동. 여기도 봐도 토지 이동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요 설명을 왜 하느냐? 지금 여태까지 우리 지적부 문제가 나오면서 보통 깔끔하게 나오는데 아주 지저분한 문제가 가끔씩 나와. 그중에 여기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자,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 토지 이용, 현황조사 계획 요렇게 해놓고 용용 죽겠지, 용 아니거든, 동이거든 하고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한 3번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들은 놈들이, 그죠? 그래서 이 지저분한 문제, 이 지적은 참 신사 같은 법인데 한 번씩 이 지저분한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그럼 뭐 출제위원이 지저분한 인간이 들어갔겠지,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용어, 이용하는 거하고 이동은 완전히 다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막 그 정도 보시고 뭐 계획은 했는데 원칙 시군구별로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좁은 지역 했는데 그 정도 보시고. 자, 문제 하나 봅니다. 23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47페이지 있죠? 예제.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령상 토지조사 등록 내용인데 괄호에 들어갈 사항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 니은에 대하여 필지별로 토지 표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뭐 해야 돼요? 등록. 아까 결소 등장이니까 등록은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역은 했는데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해야 돼. 그래서 기역에 나오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나와야 되니까 4번 아니면 5번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지문에서 관리 토지냐 모든 토지냐 나왔는데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는 모두 등록 대상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모든 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보지 않아도 정답이 5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뒤에를 봅니다. 자, 보시면 자, 그 뒤에 이어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 토지 표시는 디귿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자, 결정한다라고 나왔네. 자, 결소 등장이니까 결정은 누가요? 소관청이 하잖아. 그래, 리얼은 누가 들어가야 돼? 소관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디귿을 보니까 토지의 이용이냐 토지의 이동이냐라고 나왔다. 그럼 토지의 뭐다? 이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얘기는 길었지만 단순해요. 결소 등장. 그게 핵심이잖아. 그죠? 결소 등장.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필지 성립 요건하고 나왔는데 필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연, 찌찌, 소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토지가 연접 붙어 있어야 한 필지 될 수 있고 지번 지목이 같고 지번 부여지역 같고 소유자 같고 축척 같고 등기 여부 같아라 해서 한 가지 연접 5가지 동일 연, 찌찌, 소축 등 하고 그냥 한번 기억날 수 있도록 두 문자만 대가리만 좀 외워 놓으십시오. 연, 찌찌, 소축 등. 이 지목이 같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1필지 1지목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이 지번이 부여되는 단위가 동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이유는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야 원래 크기가 그대로 줄어서 같은 크기로 도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등기 여부 같을 것은 막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연, 찌찌, 소축 등. 옛날에는 이것이 합병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왜 이런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나와요. 아까 우리 지적법은 토지 표시부터 하나하나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 표시가 6개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여기서 소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 또 서초동 이런 동네 이름들을 소재라고 불러요. 이 동네 이름은 이 지방자치법 등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해서 이미 다른 법이 그 이름을 정하고 있고
우리 지적법은 정해진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뿐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그냥 우리가 이런 동의구나 이름만 알면 되고 우리 지적법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재는 우리 지적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지적법이 다루는 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 자, 지번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지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번 배우고 나면 지목은 28개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나눠지느냐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고 경계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걸 하나 배워요. 그 다음 좌표는 굉장히 정밀하긴 하지만 시험에 직접 관련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토지 표시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얘기 드리는데 지목이에요. 지목은 별이 5개. 그죠? 별이 5개. 우리 요즘 TV 보면 침대 선전하는 분이 나와서 별이 5개. 별이 5개요. 자,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충 2문제 나올 때가 많고 가끔 1문제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번 거의 1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근래 만 4년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번은 2년 연속 안 나온 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4년을 연속해서 안 나왔어요. 아마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번. 그 다음에 면적과 경계는 어떨 때는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도 하나하나가 바로 시험 출제 대상이다 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알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지번부터 합니다. 그죠? 지번부터. 자, 그러면 지번 들어가는데 지번은 땅에다가 번호를 붙여 놓는 거예요. 번호.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럼 땅은 이름 붙이지 않고 뭘 붙여놓고 번호를 붙여놓고 구분한다 돼요. 그럼 사람은 김철수, 이영희 또는 강철수 이렇게 이름 가지고 구분하는데 땅은 이 땅은 1번지, 저 땅은 2번지 이 숫자를 부여해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지번은 원칙 토지 하나당 필지 하나당 지번은 하나만 부여합니다. 앞으로 필지라는 용어도 자주 쓰는데 이 그냥 토지를 우리는 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하나 두 개를 한 필지 두 필지라고 해서 필지라는 단위로 불러요. 그래서 필지 하나당 무조건 지번은 하나만 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번이 하나 붙어 있는 건 무조건 필지 하나인 거야. 그래서 땅이 0.5평인데 지번 하나 붙었다. 0.5평이 한 필지인 겁니다. 땅이 5만 평짜리인데 지번 하나 붙었네. 5만 평인데도 한 필지인 거예요. 1필지 1지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 대신해서 누가 부여해요? 소가 합니다. 대부분 의무는 소가 해요. 소관청이 지번 부여합니다. 이때 지번 부여 지역별로 했는데 이 지번 부여 지역을 우리는 동리라고 부르고 동리별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우리 강남구 서초동이 있어요. 서초동. 그럼 서초동이 있으면 서초동에 토지들이 있으면 여기에 지번을 붙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해서 쫙 붙여가는 거예요. 쫙 붙여가다가 예를 들어 2500번지에서 끝났어요. 그럼 서초동 옆에 무슨 동이 있어요? 서초동 옆에? 서초동 옆에? 자, 모릅니다. 저는 방배동 있다고 가정합니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도 붙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방배동 가면 2501번지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방배동은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대한민국에 4천만 필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면 1번지부터 4천만 필지까지 나와. 그럼 4천만은 우리가 알기 쉽잖아. 4천만 앞에 필지는 어떻게 돼요? 3,999만 9,997번지가 돼. 이 긴 이름을 어떻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이 끊어버리는 단위가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끊고 시골 가면 리 단위로 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 줄여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시골에서는 리 단위로 그래서 동리별로 부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그냥 막 부여하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또는 차례대로 부여해요. 그래서 1번지 옆에 2, 2번지 옆에 3번지 이렇게 붙여서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붙여서 부여하느냐? 지번을 알면 위치 추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위치 추적을 용이하도록 토지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지는 어디 있을까요? 2번지 근처에 가면 있습니다. 100번지는 어디쯤 있을까요? 99번지 근처 가서 찾아보세요. 그 근처에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차례대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차례대로 부여할 때 이 차례대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부여하느냐? 이 차례대로는 방위상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해서 자, 지번은 누가 소관청이 어떻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붙이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것이 다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람 틀리게 냅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 동리별로 나와야 되는데 시군구별로 틀리게 내요. 시군구별로. 그 다음 북서에서 남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무조건 풀립니다. 응용하는 게 없어요. 응용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방배동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워요. 지도를 만들 때는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아래쪽이 남쪽이지 뭐. 그죠? 오른쪽이 동쪽이지 뭐. 왼쪽이 서쪽이에요.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1번지 어디부터 시작해요? 북서 여기서부터. 그죠? 북서. 그럼 지도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노트라고 생각해요. 공책이야. 우리가 1, 2, 3, 4 번호 적으라 해요. 그럼 1번 어디서부터 적어요? 왼쪽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 2, 3, 4 하고 적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글자 적는 방향하고 지번 부여 방향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남동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번의 표기하는 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번에 대한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지번 표기부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